오늘은 어떻게 총 맞아 죽었는지, 그리고 그 암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한국군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반헌법 행위자 열전 2탄으로 했고 2탄의 상한데, 그렇게 나누면 또 좀 복잡해져서 그냥 3탄으로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3탄으로 붙였고요. 예, 오늘 그는 이제 음향에 대해서 조금 그 실험을 하는데요. 그 음향이 계속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주변에서 보시던 애청자께서 조금 도와주시기로,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데 오늘 좀 다녀가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 방송쯤에는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하여튼 설정을 좀 바꿨고요. 그래서 잡음이 좀 많이 오히려 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음향 소리가 좀 작다 해서 송출을 최대한 그 출력을 크게는 했습니다만, 좀 잡힐 때까지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방송 시작할까 합니다. 김창룡 나쁜 짓이 하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부족해서 설명을 좀 못 드렸던 부분도 있고, 또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합수부 얘기를 빠뜨렸어요. 군경 합동수사본부 얘기. 그게 바로 오제도가 이 공산당으로 몰리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오제도 하면은 저희 또래나 50대 중반 정도까지는, 저보다 조금 아래까지는 다 기억할 거예요. 서울 중구에서 국회의원도, 종로 중구에서 국회의원도 나왔었고, 또 민정당의 전국구 의원도 좀 잠깐 지내고 그랬죠. 근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오제도보다도 광복 20년, 광복 30년 하는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60년대 말 70년대 초에는 라디오 드라마가 아주 인기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프로가 광복 20년, 또 광복 20년이 1960년대에 시작했다가 계속 인기가 있어서 70년대에는 광복 30년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했는데, 거기 각종 드라마의 주인공이 오제도입니다. 반공검사, 사상검사라고 불렀고, 본인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고, 당시에도 많이 썼던 게 천하의 오제도였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오제도가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자였고, 오제도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줄 알았었던 그런 반공의 훨씬 같은 인물이었는데, 그 오제도가 김창룡한테 빨갱이로 몰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김창룡이가 죽고 난 다음에 검찰에 복귀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쫓겨났다가, 그래서 다행히 감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오제도를 옹호해주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만 검찰에서 쫓겨나긴 했었죠. 그래서 이 천하의 사상검사 오제도가 사전 체포장이 발부가 되고, 국민의당 반공단체에서는 진정서도 제출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를 좀 살펴보죠. 이게 52년 1월 달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자, 한국 전쟁이 나고 이승만이 다리 끊고 도망갔잖아요. 다리 끊고 도망갔다 돌아와서 부역자 처벌한 얘기는 아마 지난 시간에 좀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역자를 처벌하는 기구로 만들어진 게 군경검 합동수사본부예요. 요즘 최근에 만들어졌을 때는 군검경이었는데, 여기 이제 보면 군경 합동수사본부, 군경검 합동수사본부 하니까 순서가 검찰이 경찰보다 뒤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1950년대에는 경찰의 힘이 훨씬 더 셌었던 시절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래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러니까 서열을 검찰을 올려줬었는데, 이때는 군경검이에요, 서열이. 그런데 이 합동수사본부라는 게 사실은 법적인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해체가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군대, 경찰, 검찰이 합동으로 이 부역자를 처벌하는 이제 그런 기구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문제가 돼요.
법적인 근거가 없고, 그리고 이제 특히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은 여기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너무 많이 괴롭혔거든요. 무고한 사람들을. 근데 이제 그러니까 누굽니까? 김창룡이가 이끌고 있었던 CIC, 이제 그쪽하고, 그리고 경찰은 주로 헌병 출신들이 다시 경찰로 돌아가서, 전에 말씀드렸죠. 친일 경찰들이 헌병으로 우우 왔다가 다시 요 무렵에는 경찰로 우우 가갖고 이제 요 치안을 담당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검찰이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오제도가 있었고, 또 정희택, 손우종원이, 이제 아마 이 세 명이 3대 반공검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손우종원은 그때 요 무렵에 경찰로 갔다가 장면을 따라서 장면 총리비서실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희택 검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유명한 사상검사, 반공검사였죠. 그런데 이 부역자라는 게 뭡니까? 전쟁 때 인민군이 점령을 했을 때 인민군한테 협력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희택 검사가 최고의 반공검사인데 피난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워낙 황급하게 다리 끊고 도망가는 바람에, 다리 끊고 도망갈 때 거기서 죽은 사람 중에 최은하라고, 이 일제 때 아주 유명한 친일 경찰, 해방 후에도 친일 경찰의 아주 우두머리로 노독술과 더불어서 아주 우두머리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강다리에서 폭파되는 바람에 죽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리 폭파가 이제 굉장히 급박하게 아주 서둘러서 이루어졌는데, 그 바람에 이 정희택 검사 같은 경우는 최고의 반공 검사인데 연락을 못 받아서 피난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희택 검사는 숨어 있었어요. 땅굴을 파고 숨어 있다가, 그래서 석 달 만에 땅굴에서 기어 나왔는데, 간신히 나왔는데 보니까 땅굴 속에 이제 하루 종일 숨어 있다 보니까 이 다리에 오금만 날 살려라 하잖아요. 오금이 몰팍이 안 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일을 짚고 법무장관한테 갔는데, 법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이 정희택이 생각에는 정 검사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하더니 정 검사 내일부터 나와서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조사라니. 그랬더니 아니 적체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조사 받으셔야 했더니, 천하여 이제 반공검사 정희택이가 이제 승진이 나갔고, 정희택 자기 얘기예요. 이제부터 잔류파에 대해서는 부역 여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서 재판에 회부한다. 법무장관의 개구, 입을 열고 첫 마디가 그거예요. 그래서 노구의 울분이 치솟아 집행일을 들어올려 법무장관의 책상을 내리셨다. 집행위로 왜 짚고 갔습니까? 다리가 안 펴지니까. 그래서 그 집행위로 장관 책상을 쳤다는 거예요. 수도를 사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애국 시민을 유기한 채 버리고 도망간 자가 누구냐? 당신들이야말로 한강의 남쪽 강가에서 잔류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허가를 얻은 후에 들어왔어야 했다 하고 이제 성질을 버럭버럭 냈다는 거지. 이 사람이 전두환 때 이제 감사원장까지 지냈습니다. 정희택 감사원장이라고 대표적인 공안검사였는데, 하여튼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 양반은 부역자들 중에 악질 부역자들이 물론 있죠. 당연히 이 인민군한테 아주 협력을 했었던 악질 부역자들 처벌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 억울한 사람들을 처벌하면 안 된다 해서 나름 옥석을 가리려고 했고, 오제도 검사 같은 경우도 좀 아마 검찰 쪽에서는 김창룡에 비해서 옥석을 가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김창룡 쪽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회에서도 합동수사본부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합수부의 준석여부가 이제 논란이 될 때 검찰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파견 검사를 소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군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찰이 철수한 거죠. 검찰이 철수하니까 경찰도 철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합동수사본부가 해체됐는데, 김창룡이가 권력의 중심으로 올라가게 된 거는 이 군대가 경찰과 검찰을 거느리면서 합동수사본부를 하던
그 판이었는데, 그게 해체되니까 김창룡 입장에서는 권력 기반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떤 이게 벌어졌냐면은, 이 합동수사본부가 국회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합동수사본부 등 비법기관을 정리하자. 과도한 민폐를 끼친다. 그래서 합수부 해체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 바람에 합수부가 해체되면서 김창룡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위세를 떨치다가 그 특무부대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특무부대는 이제 합동수사본부는 처음에 서울에 만들어졌다가 일사후퇴 하면서 부산으로 내려 있었다가 부산을 떠나서 이제 대구에 가서 특무대가 대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무부대에 정식 그 부대장이 되면서 이제 그 부대장이 됐고,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사에서 기무사에서 특무부대의 어떤 창시자로 김창룡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때부터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덕술도 김창룡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구속됐다고 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관사건이죠. 관사건을 노덕수리가 조사했다는 거예요. 노덕수리가 조사해서 저거 조작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밝혀내는 바람에 김창룡이가 노덕수리한테 원한을 품었다가 이제 이 노덕수리를 나중에 제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창룡이가 또 하나 이제 그 활약을 한 부분이 뭐냐면은 족청이라고 있습니다. 족청이란 거는 민족청년단의 준말인데, 민족청년단을 누가 만들었냐면 초대 국무총리 이범석 장군이에요. 이범석 장군은 청산리 전투에도 이제 관계했었고 광복군의 참모장을 지냈고, 해방 후에 귀국해서는 임시정부 쪽이었는데 임시정부에서 계열에서 중심 계열에서 이탈해서 이승만과 손잡고 이승만 내각의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누가 싫어했냐면 미국이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승만도 경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이범석이는 야심이 있어. 그리고 지도력이 있어. 그래서 나를 진짜로 위협할 수가 있다 이거죠. 가령 그 당시에 야당 세력이었던 김성수나 한민당 계열, 민국당 계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독립은 그 세력은 있지만 명분이 없었죠. 그리고 그 신익희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하고 뭐 야당의 지도자가 됐지만 명분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세력이 불충분했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조봉암 선생 같은 경우는 명분도 세력도 있었지만 좌파라는 이제 또 분단 상황에서 핸디캡이 있죠. 그런데 이범석은 우파인데다가 명분도 있고 그다음에 조직력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국무총리도 기용을 했었지만 이제 그 잠재적인 경쟁자로 기분이 안 좋았죠. 거기에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이범석이는 파시스트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을 미국에 아주 엄청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경계하는데 그쪽을 치는 얘기입니다. 그쪽이 부산 정치파동에서 공을 세웠는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범석을 다시 부산 정치파동 때 써먹고서 전형적인 토사구팽으로 이제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이 처량하게 담배 피다가 깊은 회한을 품고 이 형태를 묶이는 사람 누구냐면 정국은 사건입니다. 정국은 간첩 사건인데, 정국은은 일제 말기에 날리던 언론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반민특위에도 잡혀 들어갔었습니다. 반민특위에도 이제 그 친일 언론이나 대표격으로 잡혀 들어갔는데, 해서 반민특위 위에무여되면서 그 풀려났고, 그 다음에 그 이승만의 그 이범석 계열의 연합신문,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신문이었죠. 연합신문의 주필인가 편집국장으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날리던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정국은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그 의견이 갈리는데 북쪽하고도 연결된 바가 있다. 또 일설에서는 북한에서 그 만든 첩보 영화가 있어요.
80년대에 만든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는 첩보 영화인데 저는 그렇게 재밌게 보지 않았는데 그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의 교포 학생들은 굉장히 빠져서 아주 그거 꼭 보셔야 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재밌어요 했는데 저는 그렇게 솔직히 재밌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못해지는 게 정국은 사건이다. 그래서 정국은 사건은 실체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 김창룡이가 조작을 많이 했지만 김창룡이 실제로 적발한 공로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숙군하고 이거를 정국은 사건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북에서 이름 없는 영웅들의 주역이다.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름 없는 영웅들은 저는 그 굉장히 좀 재미없게 너무 좀 뭐랄까 느슨해요. 영화가 이제 좀 첫범을 쓰려면 이렇게 팍팍팍팍 돌아가야 하는데 좀 그러지 않아서 저는 좀 재미없게 보다가 마지막 장면에서는 아주 충격을 띵 받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면은 이제 굉장히 그 신분이 노출될 위기에 빠져 있는데 첩보원이 그러니까 하여튼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지정이 그러니까 방송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몇 시에 나오니까 그 방송에 그 지정을 받아서 지정대로 행동하시오 하는 이제 얘기가 전해져요. 그래서 그걸 듣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보통 때 지정은 숫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실방송으로 나오는데 딱 들어보니까 어머니 목소리예요. 친어머니가 나와서 아들아 돌아오라. 그래서 북으로 돌아오라라는 남쪽에서 활약하던 이제 북의 첩보원에게 그런 거였는데 그 장면은 참 그 북한의 선전 매체들이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그 쇼쇼쇼에 강하거든요. 일종의 감동의 정치랄까. 뭐 그런데 그때는 저는 굉장히 느슨하게 이게 재미없다 하고 보다가 굉장히 충격을 먹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하여튼 정국은 사건을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정국은은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이 족청 계열의 제거 공작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우정이라고 이제 이승만의 전기도 썼고 그 아주 세적인 막강한 의원이었는데 이 양우정이가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진원식이라고 내무장관 하던 사람도 족청계로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부통령 선거에서는 요건 대통령 선거고 부통령 선거에 이범석이가 출마했는데 이범석 대신에 함태영을 지지해갖고 그래서 이제 이 부통령 선거에서 보면은 이범석이 124만 표, 함태영이 174만 표, 즉 민족청년당의 이범석이 당선될 줄 알았는데 이승만이 자기보다도 나이가 많아. 젊고 힘있는 차기를 노릴 수 있는 야심과 이범석 대신에 이승만도 노있는데 이승만보다 더 나이가 많은 함태영을 지지해갖고 이제 그 족청을 물먹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선거가 끝나고 그 이듬해에 하여튼 그 족청 계열을 제거하는 공작이 정국은 사건, 그다음에 양우정 숙청, 진원식 숙청 이제 그런 게 벌어지는데 그걸 김창룡이가 주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김창룡한테 당한 사람,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기병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기병에 대해서는 고은 시인이 이런 시를 썼는데 뭐냐면은 여기 이제 하여튼 슬라이드를 좀 잘못 만들었네요. 하여튼 고은한테 이제 박기병이 뭐냐면 김창룡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김창룡이가 월남에서 거지꼴로 있을 때 서울역앞에서 만나서 김창룡을 군에 입대시키고 또 사관학교까지 보내서 장교로 만들어준 게 박기병입니다. 만주에 있을 때 관동군에 같이 있었는데 박기병이 관동군 장교였고 여기 와서도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김동재 아니야 하고 김창룡을 잘 떼 빼고 광내서 군에 입대시켜줬는데 뭐냐면 이 박기병을 또 잡아먹으려고 김창룡이가 그래서 밀골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족청 계열로.
그 족청 계열이었고 족청한테 돈을 바치나고 뭐 군대에서 벌목해갖고 나무에서 팔았다. 이제 그렇게 모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글씨에 이게 좀 잘렸습니다만 중부전선에서 이제 김창룡이 한참 그 세도를 떨치고 있을 때 박기병이가 저 거지 새끼 괜히 살려서 입대시켰어라고 후회를 했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재밌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예, 예,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살충충동님, 예, 아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저 전시 보러 오셔서 반갑게 인사했었네요. 김유로스님, 예, 반갑고요. 또, 둘풀님, DL풀님, 예, 반갑습니다. 황경수님도 오셨고요. 예, 예, 예. 옐로우 태양달님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사건. 아, 현대판, 그러니까 50년대판 정인이 사건이라고나 할까요? 그때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어요. 영아학대 사건. 그 이종국 장군이란 분이 그 현역 장성의 집에서 그 아이가 영양실조 그 발견이 됐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본처를 버리고 이제 후처하고 사는데 전처가 낳은 갓난쟁이 딸을 이제 뭐 군교사 영양실조가 됐다. 이제 뭐 해서 세상이 떠들썩하게 되고 이 이종국 준장은 구속되고 또 그 부인도 영아학대 혐의로 구속된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알고 보니까 그 김창룡이가 조작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종국 장군이란 분은 특무대에서 숙군 당시에 그 이 김창룡이 직속 상관이었는데 그때 뭐 김창룡의 뺨을 한 대 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김창룡 뺨 때렸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이렇게 봉변을 당하는데 그걸로 조작이 됐다. 이 사건이 알고 보니까 딸이 뭔가 그 병이 있어서 이제 하여튼 빼쪽 마른 건데 그거를 그 영아학대로 몰고 갔다. 이제 그렇게 돼갖고 하여튼 이종국 장군은 구속됐다가 형 집행정지로 나오긴 나옵니다만 이제 뭐 완전히 그 사회적으로는 매장되다시피 그렇게 됐는데 그 듣고 이분을 구하려고 국방장관하고 참모총장도 애를 썼지만 명예를 회복하고 사건이 그 조작됐다 왜곡됐다 하는 걸 밝혀내지는 못하고 단지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정도 체형 면제 정도로만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벌써 30분이 지났는데 김창룡 저격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김창룡이 이제 그 총에 맞는데요. 1956년 1월 30일 자기 집을 나서다가 괴한 2명이 출근길에 원효로 집이 원효로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총에 맞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집차 타고 나오는데 여기 집차가 그가 여기 오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그 집차가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죠. 가로막고 있어서 그러니까 야 비켜 뭐 하는 거야 하는데 집차에서 내린 사람이 빵빵 총을 쏴서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소장 집차가 이제 그 집차를 갖고 와서 현장 검증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룡은 총에 맞고 여기 이제 보면 자해병원이라고 있는데 이 자해병원에 잠시 들렀는지 하여튼 그랬다가 적십자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적십자병원에 옮겨졌는데 이미 도착했을 때는 뭐 이마에 총 맞고 가슴에 총 맞고 해서 절명 상태로 도착이 됐고 그래서 즉시 옥인동에 있는 특무대 본부로 다시 시신이 옮겨졌다고 그럽니다. 네, 그랬더니 김창룡이가 총 맞았을 때 이승만이가 1시간 만에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 쫓아와갖고 그 잠옷바람에 위투만 걸치고 잠옷바람에 아침에 뭐
아침 시간인데 아마 그 경황이 없었는지 하여튼 잠옷바람에 외투만 걸치고 그렇게 쫓아왔고 이 조사 담화문을 3번을 발표합니다. 고 김창룡 중장의 공적을 찬양함. 국가가 제일 위대한 시기에 제일 중요한 책임을 맡아서 군인으로 공산당의 지하공장을 적발 취재하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힘썼으며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하다가 하여튼 이렇게 죽음을 순직하게 됐다. 하여튼 이제 그런 애도의 공적을 찬양하는 담화문을 그날 발표하고, 그래서 놀랍고도 슬픈 일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이나 있어요. 범인 빨리 잡으라고 했고, 또 장례식에서 공식적인 조사를 보내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 비문을 직접 썼습니다. 묘비에 새기는 김창룡 장군지 묘 뭐 하는 그걸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례를 육군장으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여기 이제 유가족들이 보이네요. 그런데 이승만이 1시간 만에 조문을 했고 육군장을 지냈고, 장례위원장은 국방장관, 그리고 장례 부위원장은 육군참모총장 등 3군 참모총장이에요. 그리고 육해군 3군이 조기를 개항하고 전장병이 가무음주를 그러니까 이 금지하는 이제 그런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국방장관과 장례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실은 김창룡 암살의 배후로 지목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묘한 분위기죠.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손원일 국방장관, 손원일 장관은 우리나라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누구냐면은 이 손원일 장군의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우리 임시정부의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인 손정도 목사님, 기독교계의 지도자이자 독립운동계에서도 아주 추앙받는 인물이고, 김일성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김일성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입니다. 큰아들이 손원일 장군이에요. 한국전쟁 시기에 남쪽의 국방장관으로 이제 북과 대치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김창룡 암살의 배후로, 그러니까 뭐 배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김창룡과 굉장히 대립하는 관계였고, 김창룡이 제거하려고 그랬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하여튼 이제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치렀고, 김창룡의 묘소가 처음에는 안양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걸 이제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이장을 해서 지금은 이게 어떻게 김창룡 같은 자의 묘가 대전 국립현충원에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국립현충원에서 퍼가야 할 1호로 꼽히는 게 김창룡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처음에 왜 현충원에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현충원에 충분히 갈만했는데 육군장으로 치렀는데, 하여튼 안양 쪽에다가 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묘비를 누가 썼냐면 문학박사 이병도. 우리 사학계에서는 이제 흔히 친일 식민사학의 대표격으로 얘기되는 이병도 박사가 이제 묘비를 썼는데, 이병도가 이완용의 이제 뭐 또 장래에도 이제 관여했고 이제 그런 글들이 있죠. 근데 이완용하고는 먼 일가가 돼요. 그러니까 같이 우봉이 씨라고 노론 양반 집안인데, 우봉이 씨가 그렇게 큰 집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완용하고 이병도가 촌수가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같은 우봉이 씨라 하더라도 벼슬 하는 집은 몇 집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깝게 지낸 사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왜 김창룡의 묘비를 쓰게 됐냐? 거기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설이 있어요. 이병도가 피난을 못 갔어요. 솔직히 한국전쟁 때 피난 못 간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피난 못 간 사람들의 처리에, 김창룡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때 이병도가 좀 김창룡 신세를 졌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가 전해져서 묘비를 쓰게 된 거는 이제 아마 그런 인연이 아니냐.
이제 그랬었고요. 김창룡이 죽었을 때는 제가 오늘 그 기사를 빠뜨렸는데 좀 뜻밖인데 동아일보에서도 굉장히 그 장문의 애도문을 그 김창룡이 워낙 악명이 높았고 또 김창룡 저격 사건에 대해서 정보가 제일 많은 거는 김창룡 죽고 난 다음에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74년인가 동아일보에서 제일공화국이라고 이제 그 연재를 했는데 그 책이 그래도 김창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저격 사건에 관한 기록 중에서는 제일 좀 믿을만하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동아일보에서 이제 아주 정중하다고나 할까요? 아주 깊은 지위를 표하는 사설을 실어서 저도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고 여기 집어넣는다고 하다가 잊어버렸네요. 빠뜨렸네요. 황정수님은 21세기에도 친일 앞잡이 하는 놈들 때문에 속이 터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이승만이 철교를 폭파시켜서 이제 우리 서민들이 피난 못 간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서민들 잡아 조지면서 김창룡이가 권력을 확대해 나간 것도 맞습니다. 네. 자, 이 묘갈이란 건 이제 묘비하고 비슷한 건데 위가 둥근 게 위가 이 사각이면 위아래가 다 사각인 게 묘비고 위를 좀 둥그렇게 만든 걸 묘갈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마 옛날에는 문체를 좀 달리했었던 모양인데 정확하게 이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묘비나 묘갈 다 비슷한 건데 그거를 이제 이병도가 지었던 거죠. 이병도가 짓고 이 김창룡을 죽인 배후 인물로 지목되는 정일권의 이름으로 세웠습니다. 육군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 묘한 건데 나라의 큰 손실, 숙군을 단행하여 군의 육성 발전에 이바지했다. 간첩 오일 부역자를 검거 처단하게 근 2만 5천 명. 네. 그리고 불타는 조국의 책임감. 그리고 그 호는 호국의 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받을 김창룡 중장이 송공비, 그러니까 공적을 칭송하는 비. 그래서 이제 이승만 씨가 비문을 쓰고 그러니까 이 고명한 사학자가 이제 이병도를 얘기하는 거죠. 묘가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립현충원에 언제 했냐면 98년에 유족이 요청했다고 하는데 김우사가 창건 몇십 년 기념 사업으로 하여튼 그 중에 하나로 임재문 사령관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국립현충원으로 이장을 한 거죠. 이장을 했는데 어떻게 김창룡의 묘가 있느냐. 바로 그래서 김창룡 묘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광락원 여사하고 김인 선생의 묘가 있거든요. 광락원 여사는 백범 선생의 어머니고 김인 선생은 백범 선생의 아드님이거든요. 김창룡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백범 암살에 깊이 관여한 자 아닙니까? 어떻게 그분들을 같은 곳에 모셔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친일파를 파묘를 국립현충원에서 파묘해야 한다, 이장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얘기가 되는 게 김창룡입니다. 그래서 아마 민족문제연구소 대전 지부에서 매번 이렇게 이제 퍼포먼스를 하고요. 또 저희 반헌법 행위자 열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UCC 콘텐츠를 공모했을 때 거기서 제일 잘 만든 게 바로 대전국립현충원에 묻힌 반헌법 행위자다. 아주 카이스트 다니는 김선재란 분이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제 거기서도 김창룡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김창룡의 가족들은 브라질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저는 이 아들 사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창룡을 좀 더 잘생기게 만들어 놓은 딱 너무 똑같아요. 김창룡의 부인인 도상원 여사인데 저도 이제 자료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도상원 여사가 누구냐? 아버지가 또 유명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공산당이에요.
에멜당 사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에멜당의 어떤 공산청년회 간부였던 도정호 선생, 일제의 고문에 의해서 29살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옥사했는데 보석화가 되자 벌써 절명했다고 하는데, 이분의 따님, 아주 어려서 이제 아버지를 거의 기억 못하는 나일 텐데, 도정호 선생의 따님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위는 이제 공산당 하면은 얼마나 치를 떠렀냐면은, 길거리에서 빨간 옷 입은 여자만 봐도 저거 빨갱이 아냐 하고 의심을 할 정도였고, 당연히 아이들은 빨간색 옷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김창룡이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죠. 김창룡의 후임으로 특무부대장이 된 사람이 정인택, 당시에는 대령이었다가 범인을 잡은 공로로 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준장이 된 다음에 범인 잡은 사람들을 또 특진을 시키려고 했는데 부하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어. 그리고 우리 부대장님의 원수를 갚은 일인데 우리가 그걸로 특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부대를 통할해야 하니까 별을 달아줬고, 근데 이승만의 군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특무대가 옛날만큼 힘을 쓰지는 않게 되고, 또 원영덕 장군이라고 헌병총사령부에 있었죠. 헌병총사령부가 그러면은 이제 독주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헌병총사령부도 자제를 했어요. 이거 나도 이러다간 총 맞겠다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헌병총사령부도 김창룡 못지않게 못된 짓을 많이 했었는데, 원영덕 사령관도. 근데 좀 숙이고 깨갱하고 있다가 4.19가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원영덕은 감옥에 갔습니다. 4.19가 나고 나서 감옥에 갔는데, 박정희가 원영덕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그래서 박정희가 풀어줬죠. 원영덕을 풀어준 일이 있었습니다. 김창룡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도대체 범인이 누구냐, 그걸 갖고 했는데, 특무대에서는 맨 처음에는 헌병사령부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영덕 쪽에서 죽인 게 아니냐 의심을 했고, 또 이제 내부에서는 좌익이 한 거 아니냐. 또 이제 피해자가 2만 5천 명이라고 했는데, 좌익 말고도 피해자가 많거든요. 우익 중에도. 우제도나 노덕순이나 김종평 장군이나 김창룡한테 당한 사람들이 무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좌익이 아니더라도 우익 쪽에도 있을 수 있다. 또는 특무대 내부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근데 누구였습니까? 결국은 특무대 내부로 밝혀지죠. 그래서 누구냐면은 주모는 현역 육군대령 허태영, 이진용이라고 했는데, 허태영이 특무대 출신이고 이진용도 특무대 특무처장, 특무대에서 핵심 간부였고, 김창룡이 특무대를 떠나면은 후임자로 거론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진용이에요. 근데 이제 사건을 수사해 보니까 이진용이 배우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제 현역 육군 대령이 밝혀졌고, 그 다음에 허태영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민간인 2명이 또 실제 총을 쏜 거는 송용고, 신철식 2사람이 총을 쏜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56년 2월 28일이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난 다음에 어디가 잡았어요? 특무대에서 잡은 겁니다. 헌병사령부는 공을 뺏겼고, 특무대에서는 어떻게 잡았냐면, 그러니까 범인이 처음에 다 도망을 가서 못 잡으니까, 이거 아마 김창룡의 동선이나 출퇴근 시간이나 그런 걸 정확하게 알고서 길을 막고 계획을 꾸민 걸로 봐서는, 김창룡이가 서로 이사 간 지 몇 달이 안 됐을 때거든요. 이거는 특무대 내부다. 그래갖고 특무대 간부 특무대 출신 중에서 김창룡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을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허태영이 김창룡이 죽여버린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다 하는 게 포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김창룡을 쏘고 도망을 간 자동차, 지금 같으면 CCTV가 있어서 금방 잡았겠지만 그때 이제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서대문 방면으로 사라졌는데 허태영이 집이 서대문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허태영이다 하고 찍고서 감시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허태영을 체포했고, 허태영한테서 실토를 받은 겁니다.
허태영이는 왜 김창룡을 쐈냐 했는데 허태영이도 사실은 헌병 출신이에요. 헌병 중에서 김창룡이는 관동군 헌병 출신이고 허태영이는 조선군 헌병 출신. 즉 조선 국내에 있었고 김창룡은 관동군에 있었는데 헌병들끼리는 또 그랬다고 하네요. 조선군 출신 헌병들이 관동군 출신 헌병들을 좀 깔봤대요. 얕잡아봤대요. 그런데 김창룡이가 이제 대장이 되니까 아이씨 헌병 시절에는 우리가 훨씬 더 잘 나갔는데 저 촌것들이 이제 그 떨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 이후 중지반면의 연합국 포로 수용소 감시원을 지내며 우리 한국인 포로를 무각대하는 친일 전범자였다. 허태영의 옥중수계에서 그렇게 이제 김창룡을 규탄을 했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거는 김창룡을 소개한 거고 김창룡을 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렇지만 허태영도 뭐 자기도 헌병 출신이니까 별로 떳떳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쏜 이유는 우리 군의 발전과 신생민주주의국의 건설에 다소나마 이바지할 수 있다면 내 죽음은 결코 험한 죽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김창룡이가 군의 통수계통을 흐리고 군 고급 장성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김창룡이도 그냥 뒀다가는 이 군이 이제 박살이 날 것 같으니까 쐈다. 이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태영이고 이진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안정수라는 사람은 허태영에게 권총을 그 저격용 권총을 구해준 사람. 허병익은 허태영의 친동생이고 이유회는 그 찝차를 운전했던 허태영의 운전병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나중에 허태영하고 이유회는 사형을 당합니다.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당하고 그다음에 신초식과 송영고는 민간인이라서 이제 민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두 사람도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조갑제가 쓴 책에 보면은 그 헌병들 계보가 나오는데 보면 관동군 헌병 동기생들을 많이 썼고 관동군 헌병 선배로도 이제 특무대에서 이렇게 있었고 이 이옥봉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한참 많았는데도 김창룡이가 부르면은 인터폰 찍 하면 그 부대장실까지 뛰어갔다고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다음에 일제 경찰 출신으로는 도진희 뒤에 잘 나올 겁니다. 장복성 조선공산당 파쟁사라는 또 책을 쓴 사람이죠. 이제 등등이 있고 조선군 헌병 출신으로 노엽, 허태영, 장보형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엽은 누구냐면 안두희를 취재했던 사람이에요. 안두희를 취재했고 또 그다음에 하여튼 그 특무대와 관련된 거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허태영하고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갑제도 허태영과 김창룡의 반목에는 이런 출신 성분의 차이도 이제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정말로 그 중요하게 봐야 할 사람이 도진희입니다. 도진희 의원이 도전 행방불명하고 신문에 기사가 크게 나왔죠. 허대정 찝차 매수로 문제화. 즉 범행에 사용했었던 찝차를 도진희가 사서 도진희가 그 엔진 모노를 씌우고 색깔을 찝차 도장을 다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이 도진희가 사건에 공모를 한 것이냐, 증거인멸만 한 것이냐 갖고 이제 그 논란이 벌어졌는데 뭐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재판 결과 공모한 걸로까지는 못 몰고 갔고 다시 증거인멸은 중요한 증거인멸을 한 거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허태영의 도진희는 원래는 김창룡의 직계 신복이었는데 김창룡하고 이제 뭔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제 허태영 쪽하고 됐는데 허태영이가 가서 그러니까 김창룡을 이제 죽이고 찝차 좀 처리해다오 했더니 내가 어떻게 처리했냐 했더니 야 이 자식아 나는 김창룡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너는 그거 찝차서는 처리 못하냐 해서 알았어 내가 처리해 줄게 하고서 이제 그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찝차가 용의선상에까지 올랐고 발견이 돼서 동대문서에서 압수해 갔는데 도진희가 가서 이제 큰 소리를 쳐갖고 그 찝차를 도로 찾아와서 그 바람에 고대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동대문 서장이랑 경찰 간부들이 줄줄이 뭐 징계 먹고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진희가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도진희가 어떤 도진이냐면 왜 지난 시간에 김창룡이가 사건이 일으켰었던 게 고희도라고 동대문 민보단장을 고문치사에서 죽였다는 얘기 있었죠. 그 고문치사에서 죽인 장본인이 바로 도진이에요.
그래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을 받았으니까 이게 49년도에 10월 달에 징역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전쟁이 터진 거죠. 감옥에 있었던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김창룡이가 끌어다가 많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었다고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좌익수들이 죽었고 도진희는 어떻게 됐냐면 풀려난 거예요. 풀려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자수를 했대요. 자수를 했더니 군 당국에서 형 집행정지로 공식적으로 처리를 해줘서 이제 나왔는데, 그런데 참 웃기던 시절이에요. 형 집행정지 상태에서 국회의원을 출마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겁니다. 고향 성주에서.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야, 그 도진희는 누구야 했더니, 옛날 그 고의도 사건의 그 도진희래. 아니, 그건 감옥 갔었잖아. 했는데, 뭐, 이렇게 전쟁터가 얼렁뚱땅해서 풀려나서 그랬다 하면,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진희의 이제 어떤 구속 결의안, 그것도 있지만, 도진희의 자격 문제까지가 돼서 이 실격이 거의 피선거 자격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 공모한 혐의가 그러니까 농후하게 드러난다. 이 집차를 그러니까 갖다가 군용 집차를 색깔을 다시 바꿔서 칠하고 국회 번호판 달고 뭐 해서 그러니까 위조를 했으니까 증거인멸에 깊이 개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때만 하더라도 김창룡이 직계였는데, 그러니까 이 허태영도 과거엔 김창룡의 부하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 김창룡이가 월권을 하고 하면서 아마 그러니까 그 도진희에 대해서도 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하여튼 이 관계가 악화돼서 도진희가 김창룡 제거 사후 처리에 깊게 가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일단 구속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구속이 됐다가 국회가 뭘 했냐면 석방 결의를 해요. 그래서 재석 153석 중에 112석으로 굉장히 다수가 석방을 결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허공했던 헌법 49조. 헌법 49조가 뭐냐면은 회기 전에 체포 때는 구금되었을 때는 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된다. 즉 국회가 열려서 석방시키셔야 하면 석방을 해줘야 하는데, 국회가 석방을 결의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다, 도진희는 요번에 구속된 걸로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집행 정지된 게 집행하는 거다. 그랬고 국회에서는 그거는 불법이다. 그렇게 했는데 군 당국에서 풀어주지 않으니까 헌법에 허공에 떴다 하고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재판에서 쟁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허태영 대령은 공소 사실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범행 동기만 인정을 안 했어요. 공소 사실 중에서는 내가 왜 쐈냐 다 인정을 했는데, 특무대에서는 사원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다. 그런데 이 허태영은 공적인 분노다. 즉 이 군의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군 간부들을 이간질시키고 이제 등등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태영은 법정에서 굉장히 당당한 태도로 재판을 받았는데, 딴 건 다 인정을 했는데 공소 사실은.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부하들 아니다, 이거 내가 한 거다 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부하들은 처벌하지 말거나 가볍게 처벌해달라, 나는 모든 책임을 지고 중형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범행 동기만 부인을 했었습니다. 예. 산내 학살의 주도자 중 한 명으로 이제 김창룡을 꼽으셨는데, 산내 학살의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좀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룡이 왜냐면은 고의도 사건으로 상당히 좀 밀려나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밀려나 있다가
산내학살 등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경남 지역의 비슷한 시기에 경남 지역, 부산 마산 등지에서 벌어진 보도연맹 학살, 재소자 학살은 김창룡이 짓이 맞는데, 그 당시에 대전까지 김창룡의 영향이 미쳤을까는 사실은 조금 의문인데, 일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한 거에는 수원부터 김창룡이가 나타났었다는 증언도 있는데, 아직 그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사이에 또 임수진님 후원해 주셨네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청취해 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사건이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내가 했다. 주범이 내가 했다라고 다 모든 건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고 허태영 대령이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그 공동정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아서 사형이 집행될 날짜가 56년 11월 14일로 집행이 되는데, 사형 집행 이틀을 그 이제 날짜까지 정해졌었다는 거예요. 이틀을 남겨놓고 부인인 황운하 여사, 요새 그 국회의원, 대전의 국회의원 그 황운하 의원하고 한자도 같더라고요. 그 황운하 여사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우리 남편이 주범이 아니다 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남편은 주범 아니다. 김창룡 중장 저격 사건의 의회의 파문. 그래서 사형 재심을 탄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탄원서가 이제 이렇게 되고, 이 황운하 여사인데, 또 이게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파장이 커진 게, 탄원서의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나중에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황운하 여사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허태영 대령은 2월 달에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57년도에 이제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 사진이 박열하고 가네코 후미코인데, 이것도 굉장히 아직까지 뭐 진상이 밝혀진 거 아니지만 옥중에 임신을 했죠, 가네코 후미코가. 그래서 이제 와글와글 시끌벅적했는데, 이 황운하 여사가 아이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버지의 영자를 따서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김창룡 쪽에서 김창룡 쪽과 그다음에 또 군 내부에 이제 복잡한 파벌 관계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 김창룡 허태영의 배후에 있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황운하 여사를 등장시켰고, 허태영의 입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형무소에 있어야 하잖아요. 형무소에 있어야 하는데 취조를 더 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 허태영을 특무대로 데리고 와서, 특무대에 이제 옥인동에 특무대 본부가 있었고 청량리에 특무대 교육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특신을 꾸며놓고 황 여사가 거기서 같이 살게 했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제 같이 뭐 하면서 살게 했다, 또는 면회를 자유롭게 하게 했다 하더니 급기야는 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허태영 대령의 생에 대한 애착이 생기게 되면서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을 했었거든요. 탄원서가 제출되고도, 그리고 부인을 나무라고 내가 다 했다고 하다가 공판이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됐습니다. 50m에 걸쳐서 2000시간이 넘게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공판이 꽤 진행된 다음에 허태영 대령이 배후에 대해서 입을 열기 시작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걸려든 사람이 강문봉 장군이에요. 강문봉 장군의 배후에는 정일권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강문봉 장군은 그러니까 만군 출신인데, 정일권도 만군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군 계보에 보면은 일본군 출신이 있고, 만군 출신이 있고, 광복군 출신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으로 치면은 함경도파가 있고, 평안도파가 있고, 그다음에 또 기호파 또는 기호파라고 하지만 이제 충청도 쪽이 당시에는 군 내부에서 굉장히 세력이 셌어요. 충청도파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됐고, 영남 군부는 아직 미미할 때입니다.
영남 군부는 미미할 텐데 그때 이제 이 강무 그 뭐냐면은 뭐 구도가 좀 복잡한데 평안도파와 일본 군파가 손을 잡고서 이 군대 내에서 최대의 파벌이었던 함경도파를 그 제거하려고 하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지엄무라고 4.19 고무렵에 이제 꽤 이름을 날렸던 이제 그 문필가인데 마산의 혼이라고 해서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그 중요한 책을 썼는데 왜 강중장은 사형수가 되었던가라고 해서 강문봉의 입장을 대변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강문봉이 석방되고 난 다음에 4.19가 나서 석방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온 책인데, 그러니까 강문봉의 배우로 지목된 건 정일권이었는데 사실 재판 과정에서 정일권의 관여가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이 사건을 주도했었던 조사를 주도했었던 육군참모총장 이형근하고 그다음에 평안도파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백선엽이 손을 잡고 정일권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승만이 제동을 걸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승만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 김창룡도 신임을 했지만 정일권이도 대단히 신임을 했는데 그 둘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부에다 알려지는 거는 뭐냐면은 육군 대장이 육군 소장한테 총질하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면 같은 거. 그리고 사실 싸움을 붙인 거는 이승만 본인이었고 그 싸움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던 거죠. 즉 이렇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용인술의 이 독재자들의 용인술의 파탄을 가져온 사건인데 제일 첫 번째 사건이 이 사건이고 그 다음에 또 더 크게 꽝 터진 사건이 바로 12.6 사건입니다. 12.6 사건에서 누가 총에 맞았어요? 박정희가 총에 맞았죠. 김재규, 차지철 쌈 붙이면서 권력을 관리하다가 박정희 자신이 총을 맞았는데 이때는 50년대에는 김창룡을 이용해서 정일권도 견제하고 이형군도 견제하고 백선엽도 견제하고 뭐 그렇게 군부를 김창룡과 원용덕을 통해서 견제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 싸움에 꽝 터지더니 정일권 쪽에서 김창룡한테 총질을 해댄 거죠. 이승만한테까지는 안 했지만 이제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승만이 크 하다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하느냐. 강문봉이까지 처벌하는 선에서 두고 그다음에 정일권한테는 불똥이 튀지 않게 해라.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선을 그어줬기 때문에 이승만이 그어놓은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랬는데 이 재판이 이제 바로 정일권 측을 공격하는 재판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가운데가 강문봉인데 여기가 박정희죠. 강문봉과 박정희. 나이는 박정희가 위지만 강문봉이는 뭐냐면은 만군 출신 중에 스타였어요. 그러니까 젊었고 그다음에 만군들이 모이는 게 강문봉이 집에서 많이 모였답니다. 그 만주 군관학교 시절에 강문봉이 아버지가 아주 큰 뭐 은행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해서 굉장히 잘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강문봉이가 굉장히 명석했다고 그래요. 한국군 최고의 전략통으로 꼽혀서 미군 쪽에서 강문봉이를 또 되게 이뻐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문봉은 군내에서 신망이 굉장히 두터웠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김창룡이가 이제 하도 못된 짓을 하고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만 얘기하다 말았던 원면 사건이 있죠. 그걸 통해서 국방장관 날려 참모총장 날려 그다음에 강문봉이도 날려 이제 그렇게 계획을 꾸며가고 있으니까 정일권이나 강문봉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승만한테 찾아가서 읍소를 했다는 거예요. 김창룡이를 이제 원한 거는 자르라고. 그래서 강문봉도 부인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김창룡의 제거를 위해서 노력한 거 사실이다. 그런데 총쏘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합법적으로 김창룡이를 제거하려고 했지. 그리고 그 제거에는 뭐냐면은 꼭 죽이는 것만 제거냐. 영전시켜라. 차라리 중장 달아줘서 일선 지휘관으로 내보내면 군 고급 장교들 뒤 캐고 개보해서 그런 거 못하게 해라. 또는 미국에 유학을 보내라. 영전을 보내든 유학을 보내든 예편을 하든 그거는 이승만 각하께서 처분을 해주시지만 어쨌거나 특무대장 자리에서는 물러나게 해주시오. 라고 이제 읍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됐냐면은 정일권 그 강문봉이가 같이 가서 이승만한테 이제 읍소를 했단 말이에요. 육군 참모총장하고 이군 사령관이. 그러니까 이거는 군대 내부에서 무슨 큰일 있을까요? 눈치 빠른 사람들이 다 그걸 삐삐삐 해서 김창룡이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김창룡 쪽한테 야 정일권이 강문봉이가 다녀갔다 하니까 그거는 김창룡 입장에서는 왜 감을 못 잡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이승만이 명령이 나오기 전에 카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응 그래 하더니 이쪽을 날리질 않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이 정일권 강문봉 쪽에서는 더 불안해지고 그게 허태영의 거사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게 이제 주변에서 지금 그 평가는 정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그 공국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진인데요. 이 가운데 하여튼 잘생긴 사람이 공국진, 인물이 좋아요. 그 한국군에서 제일 인물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헌병감이었습니다. 헌병감이었는데 탄피 사건이라는 걸 일으켜갖고 그 김창룡 쪽에서 헌병 쪽을 칠 때 공국진이를 쳐서 구속을 시키지 못했지만 헌병감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이제 앉히게 하는. 그래서 이제 쫓아보내서 공국진이 쪽에서는 이제 원한이 있었는데 계열로 치면은 정일권 그 강문봉 공국진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그 라인이 있었던 거죠. 이 공국진과 누구냐면 이 오른쪽이 허태영, 왼쪽이 이진용입니다. 그러니까 김창룡 암살 사건에 깊게 관여된 세 사람, 세 남자가 이제 그 같이 이게 그 비원이라고 하대요. 창덕궁의 그 후원이 비원이죠. 거기서 그 이 암살 사건이 있게 뭐 얼마 전에 세 명이 같이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원면 사건에서도 정일권, 강문봉, 공국진이 이제 관련돼서 이제 이들을 그 김창룡이가 제거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이 위에 국방장관 손원일까지. 그런 움직임을 알고 정일권과 강문봉이 대통령에게 읍소했지만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않고 자기들이 당하게 생기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 허태영을 시켜서 이제 김창룡을 쏴 죽이는, 물리적으로 제거한 게 이 사건이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강문봉과 허태영이 공국진이 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 재판이 이제 삼성 장군이 재판을 받으니까 삼성 장군 사건의 재판장은 누가 해야 돼요? 사성 장군이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대장은 3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그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이 정일권이었다가 이 사건에 정일권이가 관련돼 있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참모총장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형근이라는 사람이 참모총장이 오는데, 참모총장은 이 군법회의 설치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정일권이는 이 사건 관련자로 의심받고 있으니까 백선엽이밖에는 재판장이 될 수가 없죠. 백선엽이는 자기 회고록에는 아주 자기가 공정하게 하느라고 애를 썼다고 하지만 뭐냐면 그 공정하게 했다는 거, 자 바로 내가 정일권이 증인으로 불러거나 육보이지 않지 않았냐 하는데, 뭐냐면은 그 관전자들의 평은 이 재판에 정일권을 욕할 수 있는, 정일권에 대한 나쁜 얘기가, 온갖 나쁜 얘기가 다 나올 수 있게 2000시간이나 정일권이 욕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그래서 이 백선엽의 진행이 사건에 기름을 붓는 진행이었다.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선엽이가 판결문을 낭독하는데, 여기 다른 3명은, 그러니까 다른 4명은 육군 중장이죠. 중장이 4명, 대장이 1명. 그리고 피고인의 중장 하나, 준장 하나. 그러니까 별들이 뭐 번쩍번쩍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신문 기사 보면은 이 법정은 불을 킬 필요가 없었다. 별들이 하도 반짝여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백선엽이 회고예요. 정 대장의 법정 출두는 불문에 붙여졌다. 하지만 범죄에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다시피 공방이 허용됐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2256시간, 4차례의 군법회의,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선엽이가 김창룡하고 관련이 깊은데, 이 사건이 보면은 함경도파를 치는 것이다.
즉 이형근은 일본 육사 출신의 기업하고 그 백선엽은 만군 출신의 평안도파거든요. 그래서 평안도파와 기업파가 손을 잡고 그다음에 이형근이가 이제 참모총장으로 공격을 하면서 그래서 일본군파가 만군파를 친다. 만군파의 주주는 평안도보다는 함경도였으니까. 이제 그렇게들 바깥에서들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정작 김창룡이는 고향이 함경도인데 그 평안도 출신인 백선엽하고 관계가 깊었어요. 백선엽도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백선엽하고는 이제 육군본부 정보국장 시절에 관련이 깊었는데 그냥 정보국장 시절에 정보국장과 거기 그 정보국의 특무대, 방첩대 그쪽에 지휘관으로서 있었던 게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은 그 고희도 사건 때 김창룡이가 백선엽의 신세를 많이 진 모양이에요. 그 고의도 사건 때 승승장구하고 있다가 이제 사건이 탁 터지니까 그때 이제 달려간 게 백선엽한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때 백선엽은 정보국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위에 있었는데도 김창룡이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백선엽이가 유가족이 어디 사냐. 그래서 이제 그 고의도 유가족 그 사는 데로 찾아가서 무조건 그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부인이 통곡하고 때리고 가재도구 집어던지고 하는 거 2시간을 백선엽이가 같이 무릎 꿇고 맞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창룡이가 다른 사람한테 몰라도 백선엽이한테는 깍듯하게 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그러나 백선엽이도 김창룡이를 무서워했다 하는 그런 증언도 있고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김창룡이가 백선엽이한테는 굉장히 그래도 깍듯하게 한 걸로 했다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재판 이 별들이 쫙 서서 그 재판을 지내고 여기는 참모총장 지낸 이종찬 장군 그러니까 이 재판에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 2명이나 그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중장. 그 당시에 중장이면은 뭐 거의 최고 계급입니다. 결국은 사형 판결이 나서 허태영 이유회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받았고 신채식 송영만도 사형을 받아서 저 창동의 카톨릭 공동묘지에 그 묻혔습니다. 자, 그럼 이승만이 군부를 어떻게 통제했는가 그거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정일권이고 김창룡이고 다른 군지휘관들이 쫙 서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그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게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도 군이 60만이지만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죠. 그때는 2천만 조금 넘을 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우선 직선제가 됐을 때 군대 표가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물자. 지금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만 그때 가난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원조 물자. 군대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돈을 빼먹는 게 정치자금이 군대 말고는 쥐어짤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참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제가 저걸 썼죠. 이제 군대 월급 문제, 전에 군 얘기할 때 뭐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그때 조사하다 깜짝 놀란 게 육군 대장하고 이등병의 월급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건 아니죠. 30배 정도 차이가 밖에는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육군 대장 봉급이 꽤 낮았던 거죠. 그 군인들 월급이 낮았습니다. 왜 낮았냐? 뭐 나라가 돈이 없어서 그랬다도 있지만 아니.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승만이 일부러 군인들의 봉급을 낮추겠다. 왜? 군인들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부패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애국심의 군대 같지만. 그래서 부정부패를 하면은 그거 어떻게 돼요? 걸면 걸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게 만들어 놓고 그 먼지 털이를 누가 해요? 김창룡이가 하는 거죠. 김창룡이가 다 하면서 고급 장교들의 모든 비리를 쥐고 있으니까 김창룡이가 그 카드를 꺼내서 내놓으면 감옥 가야 하는 거죠. 이게 이승만의 군대 통제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또 하나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하고 있을 때는 어때요? 군인들이 전선에서 있어서 정치에 개입을 할
틈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군대 내에서도 예컨대 이종찬 장군 같은 경우, 이종찬 장군은 친일파로 유명한 그 을사오적의 한 사람이 이하영의 손자이고 또 그 일본군 이제 장교 출신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종찬 장군이 존경을 받는 그 이유는 군의 정치적 개입을 막으려고 했었던. 군이 정치에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다. 일본 내에서도 그렇거든요. 일본 내에서도 정치군인들이 이익 사건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했지만 군은 정치하고 거리를 둬야 한다. 미군 쪽에서도 이제 그런 입장 그 보이는 사람들 많았고요. 이제 그래서 그 이제 군이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하는 주장을 폈었던 이제 그런 그 장군인데, 한편에서는 군을 정치에 계속 써먹으려고 하는 그 입장이 많았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니까 군인들도 관심을 정치 쪽으로 기울이게 드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이종찬 장군의 그 행동이 군의 정치 개입에 반대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승만 입장에서는 어쩌고지 군대가 말을 안 듣는 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군대가 말을 안 들을 때 이종찬이 이승만의 명령을 거부했지만 그렇다고 쏴 죽이지도 못하고 육군총장 바로 자르지도 못한 이유는 뭐냐면, 명분이 뭐냐면 참모총장한테 군대 병력 이동해 라고 명령했는데 한국군의 병력 이동은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합니까? 주한미군 사령관. 즉 작전지휘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 미군의 작전지휘권 기통 바깥에 있는 군대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헌병총사령부하고 특무대가 그래서 커지는 겁니다. 미군의 작전지휘권 밖에 있는 부대. 박정희는 뭘 만들었어요? 수경사를 만들고 특전사를 만들고. 그래서 그걸 누가 써먹었습니까? 전두환이가 특전사 잘 써먹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군의 미군의 작전지휘권이라는 문제, 전쟁이 끝나는다는 거,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비대해진 이 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승만의 기본 입장은 뭐냐면은 지휘관들을 경쟁시키면서, 그리고 서로 이제 기본적으로 경쟁시키고, 그러면서 또 그 지휘관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별동대로 우창룡 좌용덕, 그래서 김창룡의 특무대와 원용덕의 헌병총사령부를 두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때 군의 3대, 그래서 이제 원용덕이 했었던 게 부산정치파동이란 걸 일으켰고, 부산정치파동 때 김창룡이가, 이거는 원용덕의 작품이에요. 김창룡이는 활약을 못했는데 왜 못했냐? 대구에 특무대장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부산에 가서 현장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그 작전국장 김종평이가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국장 김종평이가 못 가게 하는 바람에 못 갔다. 그래서 거기에 김종평한테 악심을 품고 동해안 반란 사건을 일으켜서 김종평이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종찬 장군 참모총장 밑에 작전국장으로 이용문이 있었고, 정보국장으로 김종평이 있었고, 그 밑에 작전국 차장이 박정희예요. 그 작전국에 또 있었던 게 유원식이라고 5.16때 이제 그 관련했었던 이런 사람들인데, 결국은 박정희, 유원식, 이용문이는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종찬은 군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박정희, 유원식이 쿠데타 세력이 만들어졌는데, 아마 김창룡이가 박정희를 좀 우습게 봤다고나 할까? 날개가 꺾였다고나 할까? 또는 자기가 봐줬으니까 한 번 봐준 놈을 끝까지 봐준다라고 해서 좀 안심을 했는지, 박정희의 쿠데타 준비는 김창룡의 리더망 바깥에 있었죠. 그리고 김창룡이가 죽고 또 5년 지난 다음에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고요. 그런데 박정희는 바로 요 무렵에, 그러니까 이종찬은 군동원을 안 했지만 이용문은 이 평안도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선우정원 장면을 엎고서 쿠데타를 해서 이승만을 제거할 계획,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고요. 이제 이승만의 3대장 체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육군 대장 3명을 키우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참모총장 1호는 그 정일관, 군번 1호가 이형근이에요.
이형근이가 군번 1호가 돼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갖고는 의견이 많았는데 잽싸게 장인덕을 많이 좀 봤다고 그럽니다. 장인이 이응준이라고 우리나라 그 한 일본군 출신 중에서는 제일 원로예요. 그래서 이응준이 그 있으면서 이제 봐줘갖고 이 자기 사위가 군번 1번이 되게 밀어줬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 여기가 군번 1번, 참모총장 1번이고 대장 1번은 백선엽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형근은 일본 육사 출신의 기업하고 정일권은 만군 나와서 일본 육사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만군 출신의 한경도파고 백선엽은 만군 출신의 서북파. 그래서 이거는 이 군의 출신도 봐야지만 또 지역도 같이 봐야 하는 이제 그렇습니다. 만군으로는 둘이 묶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이형근과 백선엽이 손을 잡고 제일 큰 팝을 그러니까 장성이 여기는 한 70명 됐고 여기는 한 3, 40명 됐고 여기는 한 2, 30명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둘째, 셋째가 손을 잡고 제일 큰 파벌을 이제 치는 게 김창룡 사건의 구도였습니다. 그래서 정일권이가 김창룡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반격을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대장 체제를 유지했는데 정일권이가 육군참모총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인데 김창룡 사건이 나고 몇 달 뒤에 이제 이형근이를 육군참모총장으로 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형근은 출생이 공주인가 하여튼 충청남도 출신입니다. 충청남도 출신인데 충청남도 출신의 육군 대장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김종호라고 5.16 나고 난 다음에 육군참모총장 겸 합참의장 지낸 사람, 민기식이라고 이 사람은 청주 사람이죠. 그리고 최영희는 어딘가 서울인가? 최영희가 그 박병권 여긴 논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병권은 족청 계열 의 대표 선수로 또 이제 족청과 그 광복군 출신은 아니지만 족청과 관련된 학병 출신이지만 그렇습니다. 이 그 네 명은 다 학병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일본 육사 출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여튼 뭐 학병 출신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충청도 출신 중에 또 많은 게 송효찬, 최경록, 한병선 이런 사람들은 계열이 뭐냐면 일본군인데 지원병 출신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에서는 하사관 출신, 김창룡도 하사관 출신인데 송유찬은 4.19 때 육군 참모총장이었고 그다음에 이 최경록은 맞아요. 그 헌병사령관을 지냈는데 김창룡이가 또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인데 재밌는 게 김창룡이가 최경록의 당번병이었어요. 사병일 때. 그런 인연이 있는데도 자기 그 상관이었고 김창룡이가 저지른 허물을 최경록이가 조사했다 몇 번을 덮어줬는데도 죽이려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서북파는 보면 서북파의 이제 제일 큰 대장은 초대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최병덕인데 한국 전쟁이 났을 때 의문의 죽음을 당하죠. 최병덕이는 한국전쟁의 패전의 책임을 지고 참모총장 자리에서 떨려났고 최병덕이는 그러니까 참모총장이 된 거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최병덕이가 비정치적이라고 시켰는데 대표적인 정치 군인이 됐죠. 백범 암살 사건이라든가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든가 그런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그렇게 됐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나머지 이제 서북파로서는 서북파의 2인자는 장도영 격이었고 여기는 백선엽의 동생인 백인엽 그다음에 평안도가 아니고 황해도 출신이지만 최명신 장군 등등이 있었습니다. 또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네요. 임수진님 아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김강훈님 많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후원해 주신 것 같네요. 멀리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달보드레님 시간 날 때마다 들으신다고 하면서 또 많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명신 장군은 최병신 장군을 서북파로 집어넣는 게 뭐 꼭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평안도 황해도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백선엽이가 참모총장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김창룡하고 친하게 지낸 건 사실인데 이제 자료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참모총장을 희롱하는 뱀 장군. 그리고 백선엽은 이 동생 백인엽은 굉장히 난폭하고 횡포했는데 백선엽에 대해서는 사람은 좋았다. 이 무골 장군이라고 손가락질 그도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사람은 굉장히 좀 그 사근사근하고 나긋나긋하고 좋았다 이제 그런 그 평을 받습니다. 백선엽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있지만 하여튼 김창룡한테 많이 휘둘렸다. 라고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이 김창룡의 고향은 함경도였지만, 동향 출신들의 장군들의 비리를 들추어서, 이승만의 신임을 받았다. 아, 고향에 얼매이지 않고 나한테 충성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문봉 증언이 뭐냐면 정일권하고 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김창룡을 영전시키든지 말든지는 각하의 마음대로이지만 아무튼 다른 곳으로 보내서 정보 수집만은 못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승만이 처음에는 그래 했다는 거예요. 예, 강문봉이가 나중에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무대 비서관들의 연락을 받고 김창룡이 쫓아와서 이제 하소연을 한 바람에 김창룡이 계속 자기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이 총을 쏜 날이 뭐냐면은 김창룡이가 원면 사건과 관련돼서 이승만에게 보고하기 전날 총을 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경도파로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까 강문봉 공국진 이외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한님, 5.16대 일군사령관이었죠. 박정희와 육사동기였는데 하여튼 잡아넣었었고, 한신장군, 642기 박정희랑 동기인데 군 내부에서는 굉장히 신망이 있었는데 육군 참모총장을 안 시켰어요. 청렴하고 유능한 장군이었는데 그러니까 박정희가 육군 참모총장은 B급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신이나 최명신 같은 군대 내에서 신망이나 E+는 안 시켰고 여긴 박정희 제일 친한 친구였던 김동하, 윤태일, 김동하는 해병대였죠. 그리고 여긴 함경도 출신 간도특설대 출신인 박창한 5.16 후에 혁명재판소 검찰부장으로 아주 날렸던 사람. 여긴 박임항 또 아마 만군 출신 중에서는 그래도 또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었던 인물인데 이런 사람들 여기 이제 같은 만군 알라스카 토벌 작전이라고 해서 정일권이는 용케 계속 빠져나갔어요. 계속 빠져나가서 국무총리도 하고 국회의장도 하고 이제 하여튼 정일속 사건도 일으켰지만 거기서도 이제 빠져나가고 뭐 그렇게 운 좋게 살아나가는데 함경도 출신들 고생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사진이 빠졌는데 이주일이라고 이주일은 나중에 뭘 했냐면은 박정희 친한 친구에서 육군 대장의 감사원장까지 했는데 감사원장 끝난 다음에는 공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함경도 출신 고향 친구들은 다 박정희 칼 맞았는데 내가 어떻게 박정희 밑에 가서 더 하느냐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여기 만군 원영덕 여기 국방장관 손원일입니다. 그 다음에 강문봉 장군 재판을 맡은 그러니까 허태영 대령 조사단장을 지낸 유재흥 등등이죠. 이진용 나중에 국회의원 지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이형근이 중립적인 백선엽을 재판장에 앉혔다고 하나 백선엽은 김창룡하고 관련이 깊었고 어떤 이형근과 백선엽이 손을 잡고 정일권 쪽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3대장 체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재판은 강문봉이 받았지만 목표는 정일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승만으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죠. 정일권도 굉장히 신임했고 김창룡도 신임했는데 둘이 총질을 해서 이제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3대장 체제를 허물어서 셋 다 대사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또 그게 여의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승만의 명령이면 또 발령을 내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일권이는 이제 자기가 지은 적이 있어서 그런지 정일권이는 터키 대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백선엽이나 이형근이는 버티다가 하여튼 버텼고요. 하여튼 여기는 이제 사용을 받았고 강문봉이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후에
그 5.16이나, 아니, 4.19가 나고 난 다음에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 사건이었으니까, 원래는 사형을 받았는데, 이승만이, 허태영이는 구해주지 않았지만, 강문봉이는 한국전쟁 때 공이 많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 그 재판에서 문제가 됐었던 건 뭐냐면은, 강문봉과 허태영이가 모의는 했지만, 김창룡이 나쁜 놈이다, 제거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 제거가, 강문봉이는 계속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또 죽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 스모킹건이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 압력을 넣어갖고,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했는데, 아마도 이제 결국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사형을 선고하고 각하께서 살려주는 걸로 가기도 했다 해서 사형을 선고하고 이승만이 자비를 베풀어서 사형을 명언한 걸로 됐습니다. 예. 또 김매미님은 밤은 노래한다. 우리 민생단 사건 갖고도 한번 얘기해야 할 텐데요. 한웅진 얘기, 예, 참 중요한 게 한웅진이라고. 한웅진은 따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민간인 학살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한국 전쟁 당시에 그 CIC가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였는데, 그때 CIC 책임자는 김창룡이 아니고 한웅진이에요. 한웅진이었는데, 박정희하고는 육사 2기 동기였고 5.16에도 나왔다가 금방 사라졌죠. 박정희 아주 최고가는 술친구였다고 하는데, 이 한웅진이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한웅진의 원래 이름은 한충렬입니다. 한충렬로 활동을 하고 특무대장을 할 때도 한충렬이었는데, 이름을 언제 바꿨냐? 김창룡이 죽고 4일 만에 바꿨다는 거예요. 누구당 상의해서? 박정희당 상의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민간인 학살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충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한웅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헌법 행위자율전에서 굉장히 상위 랭커죠. 민간인 학살에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충분히 다 조사하지 못했어요. 한웅진은 저희 민간인 학살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게 뭐 몇 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30명 정도를 할 텐데, 그 30위 안에 드는, 저희가 400명을 꼽았다가 100명을 방생해야 할 처지입니다. 고민 중인데, 그거 300명쯤을 이제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10% 안에 드는 그 악인이죠. 그 한충렬 얘기 우리 김현수님 잘 꺼내주셨는데, 한충렬이가 한웅진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 한웅진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김창룡이 총에 맞고 4일 만에 박정희당 상의해서 이름을 바꿨다 하는 게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김강훈 님이 정경모 선생님과 함께 저하고 사진을 찍으셨다고 하네요. 정경모 선생님 모시고 가서 뭐 여러 분 만나고, 정경모 선생님 아드님, 그때 최근에 육교대 총장이 되셨던, 육교대가 아니고 어디죠? 뭐 하여튼 총장이 되셨는데 그 아드님도 만나고 이제 했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김강훈님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 하여튼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김창룡 이제 평가로 이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제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자, 이건 누구냐면 윤치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박정희를 단군이대 최고의 영도자라고 했다가 언론에서 단군이대 최고의 간신이라는, 최고의 아첨배라는 평가를 받은, 한 100살 살았어요. 이승만은 최측근이었다가 이승만한테 팽당합니다. 이승만한테 팽당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프란체스카한테 그 팽당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승만은 최측근이었고 해방 직후에 여러 가지 그 정치 공작에 깊게 관여한 인물인데, 어느 순간 이제 그 한국 전쟁 전후한 시기에 물러 쫓겨나서 빌빌대고 있다가 박정희한테 발탁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삼선 개헌을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이제 끌고
독특한 역할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1970년 경까지 정치 일선에서 활약을 했었던 그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김창룡이가 살아 있었으면 4.19 안 일어난다. 5.16도 안 일어난다. 그렇게 평가했을 정도로 김창룡이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그거를 야 무슨 얘기야 하고 이제 그 비판을 하죠. 그 어디 4.19를 감히.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윤치영하고는 좀 반대되는 입장에서 있었던 분으로 태윤기 변호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저는 참 존경을 해서 제가 그 사법부 갖고 그 글을 쓸 때 태윤기 변호사 얘기를 갖고 글 한 편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일동포 간첩 사건 때 도맡아서 이 참 그 어려운 시기에 제일동포들을 변호했었던 분인데, 그러다가 안기부가 공작을 해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박탈당했었던 분이 함경도 분인데, 이분이 허태영 대령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지켜본 분이 바로 태윤기 변호사예요. 인간재판이라는 책이 있고, 권력과 재판이라는, 또 권력과 재판은 좀 줄여서 썼고, 인간재판이 아마 이 허태영 그 대령 재판에 대해서는 제일 자세한 책인데, 그 책의 저자인데 이분도 그 말씀하셨어요. 김창룡이가 살아있었으면 4.19나 5.16 같은 거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권력 측의 아부한 분은 아니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그래도 제일동포들 변호할 수 있었던 건 사상적으로 완벽해요. 광복군 출신의 육군 법무장교로 대령으로 육군 법무관으로 대령으로 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용기 있게 제일동포 억울한 제일동포들을 변호했었던 분인데, 이분도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윤치영이가 그런 얘기했을 때는 웃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하니까 좀 더 무게를 갖고 야 김창룡의 영향이 그 정도였나. 적어도 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특무대 보안사의 위세가 제일 당당했었던 때가 김창룡 시기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김창룡이 악행을 저질렀고, 뭐 이제 김창룡의 악행은 저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전쟁 전환 시기에 민간인 학살에서 뭐 이도영 박사나 김종 PD는 뭐 다 김창룡이가 한 짓이야. 이제 민간인 학살에 조금 관련된 사람은 몽땅 다 김창룡한테 미는데, 다 김창룡 짓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민간인 학살에 관해서 이승만을 제외하고 한 명을 뽑으라면 김창룡과 한웅진이 1등, 2등을 다퉈야 할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탑 클래스의 민간인 학살에서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 공작 사건들, 지난주와 오늘 이제 말씀 많이 드렸었던 그 사건들의 주역이 김창룡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창룡은 우리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서 이승만 시대를 대표하는 반헌법 행위자입니다. 네. 오늘 우리 김현수님이 숙군 때 자기를 구해준 백선엽보다 정일권을 요직에 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가 대표하는 세력이 있겠죠. 박정희는 어쨌거나 만군 출신이고, 만군의 주주는 백선엽 쪽보다는 이 함경도 세력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 함경도 세력을 쳐냈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달래줘야 할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얼굴 마담으로서의 역할,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어떤 군 지휘관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역할 같은 거에서 백선엽보다는 이 정일권의 쓸모가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김창룡 보세요. 스네이크잖아요. 살모사. 자기를 구해줬던 사람들을 물잖아요. 백선엽이한테 제일 잘한 거는 박정희가 백선엽을 깨물지 않은 겁니다. 박정희도요, 자기 구해준 사람들을 다 깨물었어요.
그건 제가 따로 이제 한번 정리하겠는데요. 저 황원친이 김한일이 뭐 등등 해갖고 김형일 대표적인 게 김형일이죠. 뭐 박정희 장도영도 그렇고요. 그 박정희 구해주는데 직계 라인은 김창룡과 백선엽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렇지만 말 거들어준 사람들이 제법 되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박정희한테 깨물렸습니다.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은 백선엽한테는 깨물지 않은 게 다행이다. 그리고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봐줬던 사람들은 은근히 목에 뭔가 힘이 들어가고 뻣뻣하겠죠. 근데 정밀권이는 아주 만군으로 치면 대선배였는데 아주 박정희 밑에 딱 업적에서 들어왔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저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현수님, 예, 아주 많이 정보가 많으시네. 성신여대 총장 부친도 대전 형무소에서 수천 명을 학살한 지휘자였다고 하는데 심용현 중위 계급이 낮았어요. 계급이 낮았고 군에서는 일찍 은퇴했는데 민간인 학살의 중요 관련자 맞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 반호법 행위자 율전에 들어가 있죠.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 우리 이 핀천 사업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외부 강연을 못 다니기 때문에 외부 강연을 다니면서 새로운 분들 만나서 안내하고 또 이 작업을 좀 후원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그래야 이렇게 대면해서 이 후원 회원 받아오는 게 이제 우리 제일 큰 이 반헌법 행위자 열전 사업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었는데, 그래서 대면 강연을 못 다니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연 마치고요. 반헌법 행위자 열전 후원해 주신 분들께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쓴 책 한 권씩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혹시 오늘 음향에 대해서 좀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